시어머니 시누이가 합심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네 용돈 에이팅기 잘 해주잖아. 새언니 인스타 자주 봐요. 재작년 추석에 제주도 가셨더라고요. 제주도 간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인터넷에 올린 글도 다 봤어. 어머니를 왜 악인으로 만들어? 며느리 노릇에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 잘해주시려는 거 숨 막혔어. 인터넷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줬어. 그게 유일하게 숨기는 것 같았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제가 며느리를 부려먹었다고요? 명절마다 잡아놓고 친정 못 가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021년 추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을 때 며느리 정아 얼굴이 하얘졌어요. 봉투 안에는 5년치 거짓말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로 5년이 끝났어요. 그 봉투가 왜 필요했는지, 왜 제가 거기까지 갔는지를 이해하려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이름은 오복순, 올해 69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8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게 제 전부예요. 저는 5년 동안 며느리한테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착한 만큼 이용당했으니까요. 아들 도연이는 수원에 있는 공기업에 다니고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도연이는 순둥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했어요. 싸움 한 번 못하고 누가 뭐라 하면 고개부터 숙이는 아이. 그 성격이 나중에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6년 가을 도연이가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한정아. 31살 용인 토박이, 작은 회사 격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자란 아이라더군요. 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안 됐다 싶으면서도 그래서 더 단단한 아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결혼 초 저는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었어요. 신혼집이 수원이라 용인에서 가까우니까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과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을 갖다 놓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난주 갈치조림이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반찬통 3개가 더 있었는데 전부 손을 안 댄 거였어요. 정리가 안 된 게 눈에 밟히니까 곰팡이 핀 건 버리고 위치를 바꿔놓고 야채칸에 시든 것도 꺼내고 그러다 보니 냉장고 전체를 뒤집어 놓은 셈이 됐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반찬만 놓고 오면 됐는데 뭔가를 정리하고 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직접 안 가는 날에도 택배로 반찬을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냈으니까 정아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면서 정아가 서서히 변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찬을 갖다 주러 가면 현관에서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아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거리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거리? 내가 뭘 했는데?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하시는 것도 정아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느낌이래요. 감시라니. 저는 순간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에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도연이네 반찬 해다 주고 냉장고 정리해 준 게 잘못이래. 시어머니가 자길 감시한다고 느낀대. 수진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가 매주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좀 그럴 것 같아. 너도?
응, 마음은 알겠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 내 딸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좋은 뜻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의 냉장고를 열어본다는 게 좋게 느껴질 리가 없긴 했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으면 저도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줄이게 하고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물러나도 정아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7년 설이 왔습니다. 도연이 부부가 시댁에 왔어요. 정아가 부엌에서 저를 도화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나름 고생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정아가 슬슬 짐을 쌌어요. 어머니, 친정에 가봐야 해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그래, 가봐라. 어머님 안부 전해드리고. 저는 흔쾌히 보내줬어요. 치매 초기인 친정 어머니한테 당연히 가야지요. 아침 먹고 바로 보냈습니다. 둘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텅 빈 집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의 추석이 문제였습니다. 2017년 추석, 정아가 왔는데 아침부터 인상이 구겨져 있었어요. 음식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차례 끝나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제 욕심이 있었어요. 명절에 혼자 밥 먹기가 싫었거든요. 남편 없이 맞는 명절이 서글퍼서 점심만이라도 같이 먹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점심 뒤에 정아가 일어나면서 친정 간다고 했고 저는 보냈어요. 그런데 현관이 열려 있었는지 밖에서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또 하루 종일 부려먹고 이제야 보내주는 거잖아. 정아 목소리였어요. 야, 엄마가 보내준다고 했잖아. 차례 다 지내고 설거지 다 하고 점심까지 먹고 나서 이걸 보내준다고 하는 거야?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아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음식하고 차례 지내고 설거지까지 했으니 점심까지 붙잡힌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고. 제가 먼저 점심은 됐으니 어서 가봐라 했으면 달랐을까? 그래도 부려먹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참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명절 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차례 끝나면 제가 먼저 정아야, 이제 가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밥을 먹었지만 그게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러설수록 정아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어요. 용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동에 사시는 박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도연이랑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분인데 저를 보더니 표정이 묘했어요. 복순 씨, 나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무슨 글이요? 우리 며느리가 맘카페를 하는데 거기서 시어머니 갑질 글이 화제래. 그런데 내가 읽다 보니까 자꾸 복순 씨 생각이 나는 거야. 왜요? 남편이 수원 공기업에 다닌다고 돼 있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날라서 냉장고를 뒤집어 놓는다는 내용이야. 거기다 시어머니가 갈치조림을 자주 해오는데 그걸 며느리가 안 먹으니까 곰팡이가 핀 채로 냉장고에 있었다고. 그걸 시어머니가 와서 발견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갈치조림, 곰팡이, 냉장고. 그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그 일을 아는 사람은 그 집에 살던 사람뿐이에요. 더 있어. 시어머니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혼자 산다고 돼 있고 딸이 부산에 시집 갔다는 내용까지 있어. 복순 씨, 이거 혹시 머리가 멍해졌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집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황당한 게 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발을 빨아서 현관에 널어놓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신발을? 내가? 박 여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한테 받아놓은 내용을 보여줬어요. 글 속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갈치조림 곰팡이, 수원 공기업, 심장마비로 남편 사별, 딸 부산. 전부 우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신발 빨래라니. 나중에 알고 보니 맘카페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시어머니 갑질 사례 중에 신발 세탁 이야기가 있더군요. 정아가 그걸 본인 이야기인 양 갖다 붙인 거였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전부 시어머니 욕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얘기가 인터넷에 돌아다닌대. 박 여사님이 보여준 카페 이름과 글 내용을 말해줬더니 수진이가 바로 찾았어요. 그 닉네임으로 올린 다른 글들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전부 정아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대요. 결혼 시기, 남편 직업, 시어머니 거주지, 아이 성별까지 정아가 쓴 게 확실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때부터 그 닉네임에 알림을 걸어놨어요. 새 글이 올라오면 바로 알 수 있게. 엄마, 내가 새언니한테 전화할까? 하지 마. 부부 사이에 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정리한 건 제가 실제로 한 일이니까 과장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신발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때는 아직 그 봉투가 어떤 무게를 갖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조리원에 가서 서연이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아야, 고생했다. 예쁘다, 우리 서연이. 돈봉투를 건넸을 때 정아 표정이 잠깐 풀어졌어요. 그때만큼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정아가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밤낮 없이 울었거든요. 도연이는 출근해야 하고 정아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했습니다. 저는 수원으로 가서 도와줬어요. 새벽에 서연이 안아주고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어느 날이었어요. 정아가 서연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만 있으니 팔이 떨어져 나가겠다 싶어서 내가 안고 있을 테니 너 좀 쉬어라 하면서 아이를 받아왔어요. 서연이를 안고 안방 쪽으로 가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서 무심코 봤더니 정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렸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정아한테 화가 나 있었거든요. 맘카페 글 때문에.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한 번은 수원 집에 갔을 때 정아가 다른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나 정아. 엄마 딸. 나라고, 정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딸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정아가 불쌍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맘카페에 올린 거짓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서연이만 안고 있었어요. 나중에 도연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정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시어머니가 와서 서연이를 뺏어가. 내가 안으면 바로 데려가잖아. 뺏어간 게 아니라 도와준 건데. 하지만 정아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그 감정 자체를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2019년 봄이었어요. 서연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해서 제가 수원에 도우러 갔습니다. 도연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저와 정아 둘만 집에 남았어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아가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엄마가 그동안 불편하게 한 거 미안하다. 도연이한테도 들었고 수진이한테도 들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말해. 엄마가 안 물러나겠어? 정아 눈이 조금 커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눈은 마주쳤어요. 저는 그 알겠어요를 믿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수진이한테 알림이 떴습니다. 맘카페에 새 글이 올라온 거예요. 수진이가 바로 열어봤대요. 엄마, 이번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과거 일을 들먹이며 사과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야. 자기가 울면서 사과했더니 시어머니가 그제야 만족한 표정이었다고. 제가 사과를 한 겁니다. 정아한테. 제가. 그런데 정아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강요했다고. 자기가 울면서 사과했다고. 며칠 전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알겠어요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한 짓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아이한테는 대화가 안 통한다. 내가 사과를 해도 양보를 해도 물러나도 이 아이는 그걸 재료로 써서 새 이야기를 만든다. 말로는 안 된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 2019년 추석,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전날 정아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저희가 친정 먼저 갔다가 올게요. 그래. 그럼 추석 당일에 이쪽 오면 되지. 아니요. 추석 당일에 친정에서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날 갈게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네. 요즘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요. 그래. 어머님 잘 모셔라. 추석날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간소하게 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어요. 밥 한 술 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도 부족한가 싶어서 서러웠습니다.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1시간쯤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어눌했어요. 엄마 전화하셨어요? 도연아, 지금 어디야? 저요? 집이요. 집인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바쁜 거 있었어? 도연이가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서연이가 울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하려고 하면 말이 꼬입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주도요. 친정어머니 치매가 진행됐다고 해놓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예요. 추석 연휴에 시어머니 혼자 두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정아보다 도연이한테였어요. 내 아들이 같이 갔잖아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데 동조한 거잖아요. 도연아, 엄마한테 거짓말만은 하지 마라. 도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사과도 해봤고 양보도 해봤고 물러나기도 해봤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뒤집히고 믿으면 거짓말이 돌아왔어요. 이제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도 제주도 건 이후로 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뒤로 도연이가 정아한테 몇 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추석에 거짓말한 거 나도 잘못했다. 앞으로는 솔직하자. 정아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잘하면 될 일을 왜 나한테 그래?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대요. 도연이가 그럼 우리 둘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했더니 정아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상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연이는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겠지요. 2020년 여름쯤이었어요. 서연이 보고 싶어서 수원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가 말라가는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연이까지 보고 있었어요. 정아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아가 쇼핑백을 두세 개 들고 돌아왔는데 저를 보더니 어머니 오셨어요? 한마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이것도 못 치우고 일한 거구나. 아내는 나가서 쇼핑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전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엄마인가.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1년 봄 도연이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용인집 근처 커피숍에서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앉자마자 도연이 눈이 빨갛더라고요. 도연이가 처음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생활비는 전부 남편 카드로 쓰면서 자기 월급은 따로 모아놓고 본인은 쇼핑을 하면서 도연이한테는 아껴 쓰라고 한다는 것. 부부싸움을 하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며칠씩 말을 안 한다는 것. 근데 더 심한 게 있어요. 정아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겠다면서 매달 20만 원씩 달라고 했대요. 도연이가 처음엔 줬는데 2달째 되니까 이상했던 겁니다. 카드 명세에 병원 내역이 없었어요. 정아한테 물었더니 현금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영수증은 없다고. 의심이 커지던 차에 어느 날 도연이가 서연이 목욕물을 받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두고 온 자기 핸드폰이 생각나서 나왔대요. 식탁 위에 정아 핸드폰이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톡 알림 미리 보기에 글자가 보였대요. 병원비 핑계 잘 먹히지? 크크. 도연이가 열어봤습니다. 정아와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반찬 들고 와서 난리야. 냉장고 검사하고 싶은 거지 뭐. 남편은 마마보이라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 명절에 부려먹으려고 친정 안 보내줘. 신발 빨아서 못 나가게 한 적도 있어. 또 신발 이야기였어요. 그 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핑계대서 병원비 타냈어.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네 용돈 ATM기 역할은 잘해주네. 크크. 정아가 인생 꿀팁이지 하고 답해놨더군요. 그리고 더 밑에 이런 대화. 시어머니 아파트가 용인 수지인데 그거 명의가 시어머니 단독이야. 도연 씨가 상속받으면 우리 거잖아. 시어머니 건강은? 아직은 멀쩡한데 혼자 사시니까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지. 그때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명의를 좀 넘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쓰러질 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긴 한 걸까? 도연아, 넌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 정아한테 말했어요. 병원비 거짓말한 거 안다고. 카톡도 봤다고. 그랬더니 처음엔 내 폰을 왜 봐?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울면서 나도 힘들어서 그랬다. 다시는 안 그런다 했어요. 저는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했어요. 도연이가 거기서 바로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엄마 그 뒤로 한 달도 안 돼서요. 도연이가 말을 잇기 힘들어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신용대출이 2달째 연체됐다고.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간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요? 확인해 보니 정아가 도연이 공인인증서로 대출을 받아놓은 거였어요. 3천만 원. 도연이 직장 연봉을 넣으면 나오는 한도 거의 끝까지. 돈은 정아 개인 계좌로 빠져 있었고 상당 부분이 이미 인출된 상태였대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은행 직원이 대출일자랑 금액을 읽어주는데 남 이야기 같았어요. 정아한테 물어봤어? 물었죠. 이게 뭐냐 했더니 가족 아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한 적 없잖아 했더니 이혼하면 반은 내 거니까 미리 쓴 거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맘카페에 거짓말을 쓰는 건 제 마음을 찢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남편 모르게, 남편 신용으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근본이 무너진 겁니다. 도연아,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도연이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이거라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카톡 봤을 때는 참아보자 했어요. 병원비 거짓말 알았을 때도 기회를 줬어요. 상담 받자고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카톡 다 확보했어요. 대출 서류도 뽑아놨어요.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새언니가 맘카페에 올린 글들 다 복사해서 날짜별로 모아둘 수 있겠니? 엄마, 진짜 그래야겠어. 오빠한테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 수진이가 움직였습니다. 정아가 올린 맘카페 글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달력 기록을 꺼냈습니다. 수년치 반찬 배달 기록. 제가 언제 갔는지, 언제 안 갔는지, 명절에 몇 시에 보내줬는지 전부. 맘카페 글 날짜와 달력을 대조해 보니 정아가 시어머니가 매일 온다고 썼던 그 기간에 저는 단 한 번도 안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친정을 못 가게 했다고 쓴 명절에 제가 아침에 보내준 기록이 있었고요. 수진이 시아버지의 지인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가 난색을 보였지만 수진이가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연결이 됐어요. 변호사한테 자료를 보여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당사자 간 정리를 시도하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갈 준비를 해두세요.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정아가 먼저 움직였어요. 도연이가 카톡을 확인하고 대출권을 추궁한 뒤로 태도가 달라졌대요. 전에는 정아가 뭐라 하면 고개를 숙이던 아이가 대꾸를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아가 당신 요즘 왜 그래? 했는데 도연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했다고. 정아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2021년 여름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아내가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알아? 하면서. 맘카페에 새 글이 올라왔는데 남편 회사가 수원에 있는 공기업이라고 적혀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기를 몰아간다는 내용이래요. 여러 정황이 내 얘기 같다면서요. 정아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먼저 깔아놓으려고. 이번에는 남편 직장까지 끌어들이면서. 엄마, 이러다 회사에서 문제되면 어떡해요? 도연아, 당황하지 마.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봉투를 열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정아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정아야,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이자. 수진이네도 부산에서 올라온대. 네. 아가씨네도요? 응. 오랜만에 온 가족 모이는 거지. 그날 친정에 가야 해서요. 친정은 그 다음날 가면 되지. 하루만 다 같이 있자. 정아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네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아침이었어요. 8시에 정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서연이가 열이 나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산되나 싶었습니다. 바로 도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서연이 열 없어요. 아침에 재봤는데 정상이에요. 도연이가 정아한테 말했대요. 서연이 열 없어. 같이 가자. 정아가 안 간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2시간을 실랑이 했대요. 정아가 나 진짜 안 가 혼자들 가 하면서 안방 문을 닫아 걸었다가 도연이가 안 오면 나 혼자 서연이 데리고 간다고 했대요.
정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집에 남편과 아이가 가는데 자기만 안 가면 그것도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겠지요. 결국 10시쯤 도연이 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용인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이네 부부, 도연이네 가족, 그리고 저.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거의 다 해놨어요. 전도 미리 부쳐놨고 나물도 다 무쳐놨습니다. 정아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됐어, 앉아있어 했습니다.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리 상의해둔 거였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눈치를 채고 서연이한테 고모부랑 방에서 놀자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새언니 인스타 자주 봐요. 사진 잘 찍으시더라고요. 정아가 가볍게 웃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재작년 추석에 제주도 가셨더라고요. 새언니 친구분이 새언니 태그한 사진을 올렸던데 호텔 수영장 배경이 진짜 좋던데요.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아 웃음이 멈췄어요. 그건 친정 갔다가 잠깐 들른 거예요. 추석 당일에요? 호텔 체크인 사진도 있던데.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지? 정아가 저를 봤습니다. 친정 간다면서 제주도 간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도 알고 있어. 도연이 회사 근처 카페에 올린 것까지.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아 얼굴이 하얘졌어요. 봉투에서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감시한다고 쓴 글. 그때 엄마는 한 번도 너희 집에 안 갔어. 달력에 기록이 있어. 그때 정아가 말을 끊었어요. 안 오셔도 택배로 반찬을 보내셨잖아요. 택배가 오면 저는 또 감사합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안 하면 섭섭해 하시고. 어머니가 안 오셔도 존재감은 매일 있었어요. 직접 안 갔으니까 안 갔다고 생각했는데 택배로 반찬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정아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었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엄마도 미처 생각 못했어. 택배도 부담이었다는 거 지금 들으니 미안해. 정아가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또 인정할 줄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정아야,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직접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날 알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맘카페에 시어머니가 사과를 강요했다고 올렸잖아. 엄마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정아 입이 닫혔습니다. 명절에 친정 안 보내줬다고 쓴 글. 그날 오후에 내가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아침에 보내줬잖아. 시어머니가 신발 빨아서 못 나가게 했다는 글. 이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보낸 카톡. 시어머니 핑계대서 병원비 타낸 거. 시어머니 아파트 시세 알아보고 쓰러지면 명예 넘겨받겠다는 내용. 정아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제 핸드폰을 몰래 본 거잖아요. 내가 올린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글이었어. 카톡은 내 남편이 확인한 거야. 당신이? 정아가 도연이를 쏘아봤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신발 빤 적 없잖아. 엄마가 사과하신 걸 왜 뒤집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맨날 어머님 편이잖아. 편을 든 게 아니야. 날짜가 다 있어. 기록이 다 있어. 수진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새언니, 맘카페 글 날짜랑 엄마 달력 기록을 전부 대조해봤어요. 글에 쓴 것과 실제가 다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예 없는 일을 쓴 것도 있고요. 정아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에서 서연이가 고모부랑 노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정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는데? 결혼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며느리 노릇에 누구 아내, 누구 엄마. 한정아는 어디 간 거지 싶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친정엄마는 치매가 자꾸 심해져서 나를 못 알아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아무한테도 기댈 데가 없고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오히려 더 숨이 막혔어. 인터넷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줬어. 그게 유일하게 숨 쉬는 것 같았어.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아가 전화기에 대고 엄마 나야. 딸이야. 나 몰라.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정아가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나는 내 서러움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아야,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건 엄마도 이해해.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준 것도 있어. 너무 자주 간 것, 택배도 너무 자주 보낸 것, 냉장고 정리한 것, 서연이를 내가 먼저 안으려 한 것.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안방에서 울고 있을 때 못 본 척한 것도, 내가 전화기 붙잡고 친정 어머니한테 나야, 딸이야 하는 걸 듣고도 아무 말 못한 것도, 그것도 미안해. 정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냐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한 번은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잖아. 미안하다고 직접 얘기해달라고. 그날 알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한 게 뭐야? 정하는 말이 없었어요. 말 대신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잖아. 신발은 내가 빤 적이 없어. 그걸 인터넷에 써서 수백 명한테 보여줬잖아. 엄마를 악인으로 만들어서 동정을 받고 그걸 무기로 남편한테 돈을 뜯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면 아파트를 넘겨받겠다고 했잖아. 정아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는 너한테 진심이었어. 내가 친구한테 시어머니 흉을 보는 동안에도 엄마는 반찬 국물 흘릴까봐 비닐 2겹으로 쌌어. 그게 감시야? 정아가 울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들킨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한 건지 처음으로 보이는 사람의 울음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아야, 나 이혼하고 싶어. 정아가 울음을 멈추고 도연이를 봤어요. 카톡 봤을 때 참았어. 병원비 거짓말 알았을 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상담 받자고도 했어. 근데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빼간 건 다른 문제야. 그건 부부 싸움이 아니야. 나는 너를 믿고 싶었어. 매번 기회를 줬어. 근데 내가 돌려준 건 매번 더 큰 거짓말이었어. 그건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게 가족이야? 나랑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정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싫어. 이혼은 싫어. 증거 다 있어.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은 너하고 도연이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는 거기 끼진 않을게. 다만 한 가지만은 해라. 인터넷에 올린 거짓말 전부 지워. 그날 정아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정아가 한참 서 있다가 혼자 나갔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끝나지 않았어요. 맘카페에 새 글을 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져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를 집단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변호사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정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올린 글 전부를 묶어서 글마다 실제 기록과 대조한 자료를 첨부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아는 처음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글에 적힌 집 구조, 서연이 이름, 도연이 회사 정보 같은 것은 본인과 가족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특히 도연이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서 본인밖에 쓸 수 없는 글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정아는 감정을 쓴 것뿐이고 거짓은 아니다라고 버텼지만 신발건이 결정적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3개의 카페에 반복해서 올렸고 같은 내용이 이미 다른 사람의 게시글로 존재하고 있어서 정아가 그걸 가져다 쓴 게 확인됐습니다.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맘카페에 퍼졌습니다. 정아가 글을 올리던 바로 그 카페에 동정했던 내가 바보였네. 이런 사람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의심받는 거야. 정아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불쌍한 며느리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만든 무대에서 자기가 불러 모은 관객한테 퇴장당한 거예요. 이혼은 그 뒤로 정리됐습니다. 도연이 명예대출권은 정아가 갚겠다는 합의서를 쓰는 조건으로 별도로 정리가 됐고 양육권을 두고도 다툼이 있었어요. 정아가 끝까지 주장했지만 가정환경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정아가 나간 뒤 살던 원룸이 아이를 키울 환경이 못됐고 도연이가 유치원 등하원을 꾸준히 한 기록이 있었고 정아가 저녁 약속이라고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온 날이 한 달에 서너 번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서연이는 도연이가 혼자 돌봤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도연이에게 갔어요. 면접교섭권은 월 2회.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정아와 마주쳤습니다. 정아가 저를 봤어요. 노려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눈이었어요. 있는 말도 지어내던 사람이 정작 할 말이 있을 때는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도연이와 서연이가 용인으로 이사했어요. 제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집에 들어서며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아 올리는데 이 녀석이 제법 무거워졌더라고요. 도연이가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밥이나 먹자. 갈치조림 해놨다. 그날 저녁 3시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갈치를 발라달라고 졸라대고 도연이가 서투르게 발라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거짓말할 사람도 없는 식탁. 한 달에 2번 서연이가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도연이가 그러더군요. 서연이가 엄마 만나고 오면 한동안 조용해진다고. 좋아서 조용한 건지 헤어지기 싫어서 조용한 건지 아이 마음은 어른이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저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도연이 출근 전에 아침을 챙기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워요. 저녁에 서연이가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일 있었어. 하면서 제잘거리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해요. 정아가 전화기에 대고 엄마 나야. 딸이야. 나 몰라. 하던 그 목소리를.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던 그 뒷모습을. 만약 우리가 서로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날 문을 두드렸으면. 정아가 어머니 좀 부담돼요 했으면. 도연이가 가운데서 제대로 말을 전했으면. 거짓말 대신 대화가 있었으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거짓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아는 숨이 막혀서 거짓말을 시작했지만 그 거짓말이 결국 자기 숨통을 더 조였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못 가요. 아무리 교묘하게 쌓아도 자기가 뿌린 건 반드시 자기가 걷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갈치해줘. 아이고, 이 녀석. 그 한마디에 지난 5년이 다 녹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 이번엔 맞는 것 같아.